원일이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젊은 보수 패널 장혜찬 평론가 모시고 전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방송마다 같이 하다가 유튜브 방송은 처음이에요. 그죠? 네, 영광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현존하는 보수 패널 중에 보수 진보 패널 다 통틀어야 되겠다. 제일 젊죠. 네, 제가 데뷔할 때도 제일 젊었고요. 제일 연소자죠. 아직까지도 기록이 안 깨지고 있습니다. 네, 네. 몇 살인지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네. 어찌됐든, 예, 방송에 나오는 정치 평론하는 패널 중에서는 최연소예요. 몇 년째 계속. 네. 개인적인 거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네. 그동안에 이거 정치 평론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젊은 나이인데? 제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예. 우선 정치와 관련된 이력만 짧게 소개해드리면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게 된 거예요? 정치 분야로.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쓰다 입문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2015년도에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예. 자유주의라는 페이스북 웹진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자유주의, 보수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웹진인데 그 나이에, 그 네. 젊은 나이에. 구독자가 한 대단합니다. 10만 명 넘어가면서 페이스북에서는 좀 핫했던 그 카드 그래요? 뉴스를 저희가 거의 처음으로 만들었던 매체였어요. 그 카드 뉴스라는 게 그때 만든 거예요? 네, 그때 저희가 오. 최초의 어떤 창작자 중 하나여서 그게 주목을 받으면서 네. 정두원 의원한테 이른바 스카웃이 됐고요. 정두원 의원님 돌아가셨지만 낙선했잖아요. 예, 그래서 낙선하시자 저를 김용태 의원에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김용태 의원과 함께 지금도 계속해서 뭐 동반자이자 조력자이자 이렇게 일을 해오고 있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바른정당이 만들어질 때 정병국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반기문 총장님 대선을 준비하다가 반 총장님이 대선을 드랍하시면서 잠깐 또 사기업으로 갔다가 외국계 기업에 잠깐 몸담았다가 방송을 하게 되면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래서 또 정치 평론을 하시게 됐고, 네. 그러니까 시작은 정두원, 김용태, 정병국, 반기문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뭐 외롭고 힘들다 그러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쪽만 잘 찾아다니셨네요. 비주류와 함께 했던 거죠. 그러게요. 예. 농담이고요. 괜찮아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뭐 되는 쪽 줄 막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가치와 철학이 맞으면 그거 한번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때 주류는 친박이었잖아요. 맞아요. 친박이랑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제의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 잠깐 잘 나갔다면 지금 이렇게 방송 많이 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었겠죠. 맞아요. 오히려 예. 참 그런 게 전화위복이고 새홍심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속된 표현으로 지금 뭐 방송에서 지금 젊은 보수 패널들이 다 이제 씨가 마르다시피 하고 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시기 어려운 상황인데 장혜찬 평론가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건지 할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먼저 물어보죠. 보수 야당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지 못해서 폭망을 했는데 그 어떻게 재건을 할지 그 숙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첫째, 합당 문제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래한국당과 어떻게 합당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어디서도 기사가 안 나온 중요한 정보를 곧 공개해드릴 거고요. 뭐예요? 궁금해지네. 이제 미래한국당 내 막전 막후 상황 제가 오늘 통화를 하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내부 핵심 관계자와 당연히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네, 신원 네. 보호를 위해서. 신원 보호를 위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미래한국당의 당선인들과 당직자들 전부 다 조건 없는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는 거를 원해요. 그렇죠. 내부에서는.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의 당선인이 19명인데 맞아요. 최소 15명 이상이 강력하게 조건 없는 통합을 요구하고 있어요. 음흠. 그리고 뭐 두세 명 정도가 중립이고 한 명 정도가 반대인데 네. 반대하시는 분은 이제 정은천 의원 예. 최고위원인 거고 김무성 의원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적이 원하는 거라고 합당하는 거는. 합당 안 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그러고 지도부 뭐 원유철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 같은 예. 그분들은 이제 당선인은 아닌 거죠. 말로는 합당한다고는 하면서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있고 29일 날까지 하는데 뭐 임기를 연장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걸로 보면 이분들은 합당할 생각이 하고 없구나. 싶은 거죠.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우선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합당을 하게 되면 원유철 대표나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할 게 없어요. 어허. 이번에 뭐 당선된 것도 아니고 뭐 진짜 할 게 없어집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지역을 다시 닦던가. 그런데 미래한국당이 있으면 이제 정부에서 교섭도 돈 나오죠. 예. 몇십억의 돈이 나오고 맞아요. 당직자 자기들이 새로 선택해서 최고위원도 할 수 있고 원내대표도 할 수 있고 빛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틀에서보다는 사리사욕 때문에 합당을 안 하려고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요 대목에서 자 원유철 당 대표와 그 주변 지도부의 이해관계, 돈 문제. 안 그러면은 이게 생계형으로 지금 돼버렸으니까. 그다음에 의원들의 뭐 그 의견들 이해가 다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거는
거기도 엄연히 당이기 때문에 당직자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당직자들이 합당 안 하면은 우리 일을 못 한다고 당무 거부한다 그러던데 그러면은 당직자들도 합당을 원하는 겁니까? 네, 당직자들도 강력하게 합당을 원하고 있고 그래요? 미래한국당 당직자들은 처음부터 미래통합당 당직자들입니다. 미래통합당에 사직을 한 게 아니라 그렇지. 유성정당이니까 파견 보낸 거잖아요. 휴직을 했어요. 아하, 그렇구나. 지금 휴직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에 취업이 된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합당하면 그냥 공식적인 절차 없이 휴직계 끝내고 복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던 게 저는 사실 미래한국당에 파견당한 당직자나 미래한국당 당선인들이 합당을 안 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원유철 대표나 지도부 마찬가지로 그들도 사리사욕만 생각하면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에서는 내가 팀장이었으면 미래한국당에서는 국장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직급이 높아지는구나.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그렇지. 조직이 작으니까. 당선인도 아시지만 예. 국회에서 제일 힘없는 사람이 초선 비례잖아요. 초선 비례. 화장실도 어딘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19명 다 초선 비례잖아요. 정운천 의원은 빼야겠네요. 그렇죠. 초선이 예, 아니니까. 예. 근데 다 초선 비례인데 미래한국당에 남아있으면 원내 대변인도 할 수 있고 원내 대표도 할 수 있고 수석 대표, 부대표 뭐 할 수 있는 당직이 많아요. 근데 국회의원의 꽃은 당직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분들이 미래통합당 가면 그냥 초선 비례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분위기 파악은 제가 뭐 충분히 들어서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데 안 가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예. 당선인들 다수는 그래도 이거는 가야 어떻게 된다. 보면 가야 된다. 된다. 우리가 미래통합당에서 온 한 식구고 예. 이런 식으로 꼼수나 편법을 더 이상 부리는 게 국민들 보기 좋지 않다. 우리가 가서 당직 못하고 그냥 초선비례 되더라도 가서 같이 싸우고 일하는 모습 보여주겠다라는 의견을 대부분의 당선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저도 몰랐고 약간은 감동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뭐가 뭐 지금 그 숨겨진 이야기가 뭐예요? 그 과정에서. 원유철 대표는 진짜 합당하기 싫을 거잖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거의 교섭단체급의 정당의 대표로 있을 수 있는 예.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당선인들한테는 뭐라고 말했느냐. 뭐라고 얘기해서? 지금 합당하게 되면 미래한국당에 나와 있는 당직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합당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선인들도 웬만하면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밖에서 보는 거와 다르게 착합니다. 예. 일을 못해서 그렇지. 당신들은 그 배지 달고 있고 당이 어디가 데이트든 간에 월급 나오고 세비 다 나오는데 저 당직자들은 저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합당을 하면 저 사람들이 잡을 잊게 된다. 잃게 된다. 그러니까 저 합당하지 저 이쪽 핑계를 댄 거네. 그렇죠. 그럼 당선인들 입장에서는 미안하잖아요. 계속 당직자들이랑 같이 고생하면서 총선을 다 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맞대는데 일자리가 사라진다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초선비례 어리버리한 거 당직자들이 다 도와줬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동안. 예. 그런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고. 또 당직자들은 예. 이 사람들은 이른바 빠꼬미들입니다. 예. 미래통합당에서 잔뼈가 굵은. 근데 뭐라 말했느냐? 당선인들 중에 합당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어쨌든 미래한국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입장이니 당선인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중 플레이를 했다. 그렇죠. 뭐 당직자들한테는 당선인들, 의원들 핑계를 대고 의원들한테는 당직자들 핑계를 대면서 이쪽을 서로 이간질을 해서 네. 합당하는 거를 늦추도록. 네. 이거 사실이에요? 이게 저는 핵심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원 대표가 이걸 듣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 하면 저한테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그래요. 제가 뭐 변호사 써야죠 뭐. 근데 저는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게 저한테 이 제보를 해준 분이 절대로 거짓말을 말할 분은 아니라는 건 제가 나름대로의 그래요. 오랜 여의도 생활을 통해서 보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제 뭐 원유철 대표가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양쪽을 이간질하고 이중 플레이를 했다. 야, 충격적이긴 한데 좋아요. 그럼 그런 상황이 됐어.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합당을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또 시간을 끌기로 한 겁니까? 일단 원유철 대표가 뭐라 말했냐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또 그 소리예요. 아니 언제 합당할 거냐라고 묻는데 맨날 최선을 다하겠대. 근데 정치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 미래한국당 의원들 당선인들 아직 순진합니다. 그래서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지도부가 한참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든 늦게 하거나 아니면 합당의 조건으로 미래통합당에서 뭐라도 하나 받으려고 당직이나 뭐 이런 것들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합당을 막을 명분이 없고요. 그렇죠. 지금 지도부의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데 네. 그 이전에 임기를 연장하는 전당대회를 당선인들이 안 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직자들이 29일까지 당무 거부하는 거죠? 네, 일 안 그럼 합니다. 당직자들이 일을 안 하면 원유철 대표가 아무리 임기 연장을 하려고 해도 사전 정비 작업, 실무 작업이 되지 않으니까 29일 되면은
뭐 직무가 정지되겠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 또 꼼수를 들고 나온 게 뭐에 또? 최고위에서 임기 연장하는 걸 의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당원 당규 위반입니다.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그런 걸 연장할 수가 없어요. 네. 전대를 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29일이 되면 최악의 경우 이제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어느 정당이나 당선인들끼리 원내대표 뽑잖아요. 아마 미래한국당에서 원내대표나 원내대표 대행을 뽑아서 네. 그 사람이 지도부가 되어서 합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아, 결국은 원유철 대표를 제끼고 다른 사람이 합당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네,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까지 안 가려면 원대표가 너무 그러면 퇴장이 너무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안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결국에는 100기를 또 들지 않을까. 그 정도 판단력은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할 거면은 좀 깔끔하게 하는 게 깔끔하게 낫죠.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단을 안 만들었어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대위 결정했네요. 네, 내년 재보궐까지 임기를 주는 걸로. 4월? 네, 4월이죠. 그게 재보궐 선거까지 임기를 보장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선 시간상으로 봤을 때 거의 1년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년 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일단 확보가 되는 자, 거고요.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다. 네, 그리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받을 카드를 준 거네요. 바드카드를 주죠. 저는 오. 받는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재보궐이 왜 중요하냐? 뭐 예. 국회의원 몇 석? 그것보다 부산시장 선거가 걸려 있습니다. 오거돈. 네. 오거돈 사태에서 공석돼 있는 날아갔잖아요. 그 부산시장. 굉장히 큰 판이거든요. 부산시장은. 맞아. 서울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가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은 PK 이제 부산시장 크죠. 근데 뭐 경기도지사 있고 하니까. 예.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서울, 경기도, 부산 뭐 이렇게는 예. 뭐 인천 분들이 좀 불만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다가 뭐, 네, 서울 큰 수도권에서 판이잖아요. 네. 이 재보궐 선거 일어날 때가 또 몇 군데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조건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1년 안에 한 대여섯 자리 날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재보궐 선거가 이제 대선 1년 앞둔 시점인 내년 4월. 그러면 그 재보궐에 누구를 등판시킬 수 있느냐? 김종인이 생각하는 대선 후보를 중요한 자리에 보궐 후보로 꽂으면서 등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짠하고. 네, 그게 신인이든 아니면 잠깐 정치를 쉰 사람이든 누가 됐든. 맞아요. 그때까지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시간을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주겠다.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킹메이크 하고 싶다는 건데 예. 예를 들어 서울의 되게 중요한 격전지 지역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이 떴어요. 무주공산인데 예. 여기에 김종인이 갑자기 예를 들어 홍정욱 같은 사람을 공천시키거나 예. 뭐 또 다른 제3의 인물들 40대 경제 전문가 기수를 공천시키면 그건 더 이상 국회의원 한석 선거가 아니라 이 김종인이 생각하는 킹 후보가 등판하는 갑자기 대선 시험 무대가 후보로 되는 부각될 거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보궐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과연 김세현 의원을 부산시장 후보로 내세울 것인가 아니면 아껴둘 것인가 예.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재보궐에 걸려 있어서 네.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100% 받는다고 봅니다. 아하,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걸 반대하는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해온 중진들 있잖아요. 네. 바깥에서 뭐 홍준표 전 대표가 반대했던 거에 다 알려져 있던 일인데 당내에서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반대하나요? 지금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돌아섰죠. 네, 그 얘기는 자강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가 왜 굳이 김종인이 필요하냐? 우리 스스로 타결해 나가야지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오면은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런 뜻? 네, 원래 8월에 전당대회 열면 예. 오세훈 전 시장 아깝게 패했잖아요. 1,500표. 사실 본인이 한번 등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패배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서서 다시 한번 당대표 도전할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고 여러모로 존재감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그동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반대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나는 반대일세 하고 나오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겠다. 그렇죠. 본인의 어떤 살 길을 또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정치인들을 대선 후보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완전히 뉴페이스? 완전한 뉴페이스일지 몰라도 대선 후보군에는 없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대선.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아, 그럼 이제 이른바 당의 중진들이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오면은 다들 그냥 인상들을 퍽 쓰는지 이해는 되겠네. 뭐라 말했냐면 예. 저번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음 대선에서는 시대 정신 없다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유승민 의원 저번 대선 나왔잖아요. 예. 기호 4번으로. 안 되는 거죠. 홍준표 전 대표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오세훈 전 시장은 벌써 수년째 보수의 잠룡으로 계속 언급이 되었습니다. 평생 잠룡이었죠. 실제로 예. 여론조사에서 계속 뜨고 예. 본인도 느끼겠죠. 김종인 위원장이 나를 밀어줄 것 같으면 왜 자강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김종인 아닌 것 위원장으로부터 같다. 사인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지금 거론되는 건 또 김세현 의원 정도인데 예. 저는 거기서 안 끝나고 좀 굉장히 색다른 인물들을 김종희 위원장이 많이 또 영입시킬 예. 수 있지 않을까. 뭐 40대 기술은 뭐 누가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어요. 좀 시간을 두고 좀 보자고요. 자, 통합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젊은 보수 패널 장해찬 평론가와 함께 이번에는 거대 여당 민주당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사건 재조사, 재심 신청 이거 민주당 그냥 나온 얘기 아니죠? 네, 이게 사실은 사법부를 완전히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판단을 했던 사법부 그리고 검찰, 예. 윤석열 총장까지 노리고 있는 노림수로 보여지는데 저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사실 뭐예요? 한명숙 전 의원, 전 총리도 예, 했었잖아요. 예. 지금 세대분들은 또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른바 친노라는 정체성을 가진 분들에게 있어서는 데모라고 데모죠, 데모. 불립니다. 예, 예. 그런데 기스가 너무 크게 갔잖아요. 기스라는 말은 이제 뭐 일본 용어고 상처를 상처가, 말 많이 나오죠. 네. 그냥 상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그것도 뇌물 사건. 네. 예, 예. 불법 정치 자금으로 13명 전원 합의체 대법관 13명이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게 받았다 유죄 판정을 내린 거예요. 네. 2년 만기 복역했죠. 네. 그런데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자, 아무리 177석이 됐고 법료 190석이라고 해도 법은 법인데 법적으로 재심 신청 요건이 된다고 민주당은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재심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거를 민주당은 알고 있냐고. 민주당 알고 내에서 이걸 재심 신청해야 된다고 막 주장들을 하잖아요. 네. 원내대표부터 나서서. 네. 근데 과연 이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진보적인 성향의 법조인들과도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다 물어보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재심 왜 안 요건이 된대요? 안 되고 결정적인 증거 바꿀 게 없는데 아. 여기서 지금 들고 나온 건 그 뇌물을 줬다고 하는 한만호의 비망록? 네, 비망록인데 그 비망록이 이미 이 재판 받을 때 공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재심 신청의 법적 요건이 되는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재판 과정에서 그 비망록의 존재를 다 알고 있어서 검찰이 지금 반응 보면 황당하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 해보시던가 이러잖아요. 아니 못 해볼 건데 왜 이러는 거냐. 아, 오히려 못할 거면서 왜 이러느냐? 근데 못할 걸 알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민주당. 자, 그러면 좋아요. 민주당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걸 재심 신청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거기도 법률자문단과 변호사인가 법조인 출신들이 득식을 한데 이거 안 들어간다는 걸 알거든요. 아, 그럼 뭔가 하여튼 정치적인 이 셈법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론전인 거죠. 한명숙 전 총리는 억울하다. 무엇을 위한 여론전? 일단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그 오점을 씻겨내주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들 같은 경우도 우리 진영의 데모가 뇌물 사건으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네. 정치적인 판결의 희생양이었다는 걸 한번 여론으로 정치 보복을 당한 거다 네, 우리는. 굳혀놓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실제로 재판 가면 예. 대법관 전원 판결 나온 게 어떻게 뒤집힙니까? 그러니까 실제 들어갈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얻었고 국민의 지지가 이렇게 180석이 모아진 상황에서 이건 억울한 겁니다. 법이 아니라 예. 정치의 심판대에서 땅땅땅 이렇게 치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지지자들은 다 그렇지 우리 한명숙 총리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예. 역시 나쁜 사법부, 나쁜 검찰 때문이야. 이러면서 검찰에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때 검찰이 강압수사했던 거 아니냐, 함정수사했던 거 아니냐. 결국에는 그 끝에는 또 윤석열 총장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한명숙 누명 벗기기가 아니고 그건 명분일 것이고 실제로 원하는 거는 말 안 듣는 윤석열 검찰을 찍어 이렇게 기선을 제압하고 이걸로 좀 압박하고 간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예. 많이 양보해서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뭐 무슨 말을 못 합니까? 뭐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정치인들은 그럼 뭐 거짓을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뭐 진영 논리 때문에 하는데 양보해서 그래. 근데 추 장관은 지금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판사.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 법무부 장관이니까 정치인이기 이전에. 네, 지금의 본분이나 명분은 법무부 장관인 거예요. 법치를 중시해야 되고 법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판사 출신이고, 맞아요. 뭐 여당 대표였고, 뭐 5선이고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여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여당 의원들 말에 깊이 공감하며 다시 들어봐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 여당 의원으로 그 말씀을 하시든가. 그래서 제가 곁다리지만 주장할 때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 내각에 입각할 때 배지 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배지를 달고 들어가니까 자기가 지금 법무부 장관인 건지 여당 예. 국회의원인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에 꽂혀 있는 의원 배지 단 법무장관이죠. 그러니까 검찰만
조질 수 있다면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만 조질 수 있다면 뭐로 가도 상관없다. 사법부의 권위, 신뢰, 삼권 분립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 나온 것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검찰 윤석열만 조질 수 있다면 우리는 뭘 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가 지금의 집권 여당과 추장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게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게 재심 청구 못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장혜찬 평론가도 같이 동의를 하시네요. 그리고 안 갈 겁니다. 갈 생각이 있어서 갈 한 게 생각이 아니라 없다? 정치적으로 레토릭인 것이고 우리 총리님 억울하다. 국민들 믿어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거지. 이게 정말 샅샅이 다 드러나서 그때 증거들이 다시 파헤쳐지는 건 민주당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루 딱 지났는데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 재심 청구 얘기는 쏙 빼고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이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구나. 공수처를 얘기를 들고 나오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공수처라는 명분, 자기들이 원하는 염원을 빨리 진행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또 도구로 삼는 것이지 지금 벌써 언론에서 그 당시 판결문 다시 조명하고 있잖아요. 예. 민주당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이제 국민들은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다 까먹어서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다시 들춰지니까 네. 수표 1억이 어디로 갔고 뭐 이런 얘기들. 그 원부장님이 저한테 1억짜리 수표를 줬는데 네. 그 수표가 제 여동생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네.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니까 그 얘기 수표 얘기는 하지 말고 네. 왜 수표 얘기를 자꾸 꺼내. 그거 다 잊어버린 얘기인데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이건 검찰 때문이었고 그리고 검찰 때문이었다고. 수표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지금 그거 제가 수표 얘기 꺼내자마자 바로 이런 그거죠. 그게 근데 수표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안 간다고 보는 게 맞네요. 안 가는 거죠. 예, 안 간다고 보는 거 맞는 거네. 그러면은 그 윤미향 사건은 민주당은 어떻게 끌고 간대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번 주 이제 수요일쯤 듣기로는 네. 청와대에서 이제 윤미향 정리하자는 사인이 내려왔다고 전 들었어요. 정말요? 적당한 시기에 야당에게 너무 밀리지 않는 선에서 예. 정리하자. 그게 그 이낙연 당선자가 엄중히 보고 있다 막 그랬던 시점이 그때예요? 그 비슷비슷한 라인이라고 전 들었어요. 청와대 의중도 윤미향과 조국을 많이 비교하는데 예. 윤미향은 지금의 민주당 내에서 조국처럼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맞아요. 굳이 윤미향을 끌고 가서 그 정치적 부담을 다 떠안을 이유가 뭐 있냐고. 그 대통령이 끼고 도는 인물도 아니고. 맞아요. 그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도 아니고.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가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의 시민단체 출신들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동질감도 있지만 예. 시민단체 출신들끼리 알게 모르게 그 엄청난 경쟁 심리나 이 라이벌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자기는 깨끗하잖아요. 예. 우리는 진짜 고생하면서 깨끗하게 시민단체 했는데 윤미향 너 때문에 이거 뭐야? 그런 마인드가 조금 청와대 출신들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게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이 조심스레 전달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지난주? 이번 주 한 수요일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수요일. 예, 이번 주 예. 수요일에 들은 이야기. 네. 안성심도 터지고. 예. 그랬는데 우선은 25일로 예정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이 좀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그걸 좀 지켜보자. 네, 그 자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더 격앙된 반응으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나 청와대도 결단을 내려야 될 거로 보여요. 근데 이용수 할머니가 25일까지 기자회견이 될까 싶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셨던데 네, 참.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역시 고령은 고령인 맞아요, 모양이에요. 맞아요. 갑자기 그냥 확 이 수척해지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네, 어르신들도 마음고생하시면 그러게요. 갑자기 안 좋아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하고 대구 호텔에 5명 끌고 찾아갔다는 게 윤미향 당선인이 사실상 쳐들어간 거지. 그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르신이 안 만나겠다면 기다려야 되고 안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이해찬 대표가 윤미향과 정의원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라고 함구령을 내렸던데 진영 내에서도 지금 이게 뭔가 분란이 생긴 것 같은 게 우희종 시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윤미향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라. 시민단체에 대해서 모독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송영길 의원도 그런 이야기 했고. 그렇죠. 네. 예. 근데 같은 진보 진영인데도 정의당은 유감이라 그러고 윤미향 재산 내역은 이거는 좀 정확하게 좀 밝히라고 그러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끼리도 진보 진영 내에서도 목소리가 이렇게 통합이 잘 안 돼요, 이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낙연, 네. 김혜영, 박용진, 노웅래. 예. 이거 윤미향 문제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 노웅래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되게 세게 말하거든요.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민주당 당원 게시판 들어가 봤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볼 수 있어요. 당원이요? 아니요, 당원 아닙니다.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구경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쓰는지. 그리고 취재 차원에서? 취재 차원에서. 뭐라고 돼 당원들의 의견도 양분돼 있어요.
그래요? 조국 사태 때는 조국을 다 지켜야 된다는 의견으로 거의 통일이었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당의 분위기가 조국 사태하고 윤미향 완전히 사태는 다릅니다. 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로 보는군요. 그리고 안성 쉼터를 중개해준 사람이 이규민 당선인이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친 이재명계로 꼽히거든요. 이재명계죠.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친문 세력하고 친 이재명 세력하고 같은 민주당 내라도 이게 안 좋은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거니까. 거의 원수잖아요. 예. 이규민 당선인이 워낙 이재명계다 보니 그런데 이규민 당선인과 이규민하고 너무 윤미향 친하니까 부부는 친해. 굉장히 친하고 뭐 안성 쉼터 매매 과정에도 그렇죠. 소개를 해줬다고 예, 예. 하니까 이거 결국 이재명계가 또 사고 친 거 아니냐. 친문 당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내는 네. 또 이거를 이재명으로 이걸 화살표를 돌리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지고 이재명 역시 이재명계 안 된다. 윤미향뿐만 아니라 이규민까지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실제로 당원 게시판에 상당히 많이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궁합이 안 맞아. 그래서 이게 조국 사태처럼 무조건 진영 논리를 우리가 다 지킨다 그런 분위기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정의당의 이런 움직임 데스노트에 윤미향을 올리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절박하죠. 사실 지난 총선까지 정의당의 전략은 죄송하지만 민주당 이중대 전략이었다고 봐요. 민주당 이중대가 되는 대신에 선거법의 혜택을 내가 좀 누려보겠다는 거였는데. 그렇죠. 민주당은 공수처를 원했고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했으니까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둘이 4+2로 해서 협조를 했는데 네. 그때 때마침 조국 사태가 터졌어. 이걸 조국 사태를 이게 조국을 반대를 하면 이게 깨지고 깨지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날아가고 이번 총선에서 좀 의석 얻으려고 하는 게 다 날아가니까 할 수 없이 조국을 덮었죠. 네. 옹호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손해본 게 더 많아. 뒤늦게 사과하고 했지만 뭐 이미 툴레이. 버스 떠났죠. 그렇죠. 네, 선거제에서도 뒤통수 거하게 맞았고.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심상정 전 대표죠. 대표직 사퇴했으니까 정의당 다음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이 윤미향 당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지금 와서 이런다 한들 그 정의당을 이제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볼 국민들이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편을 들어줘야 되는 정의당이 최소한 침묵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의당이 윤미향과 정의연 정리하자라고 나오면은 뭐 사실 좀 답답하긴 할 것 같긴 해요. 뭐 25일 기자회견도 보겠지만 윤미향 당선에 대해서 제명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명 안 하면 네. 폭탄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시점의 문제지 윤미향은 털어내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걸 만약에 안고 들어가면 예. 한명숙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굉장히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이해찬 대표나 이낙연 당선인이 오만하면 안 된다. 열린 우리당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된다는 말 저도 듣고 참 공감하면서 네. 민주당이 참 옳은 말이었죠. 이런 예. 기조로 가면 정말 무서운 여당이 되겠다. 예. 장기 집권도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중권 교수가 얘기했던 그 후진 사람이 아니고 네. 멋진 사람이 될 뻔했는데 멋진 승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만하지 않은 진정한 승자가 될 뻔했는데 그런데 역시 말과 행동이 똑같기는 어렵다. 지금 국회가 열지도 않았는데 한명숙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니. 예. 윤미향 당선인 이때까지 감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상임위 우리가 다 먹겠다. 이런 말이 등원하기 전부터 나온다는 건 말은 앞에서는 일부가 우리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서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야 우리 180석, 190석이야. 임마. 못할 게 뭐 있어. 임마. 우리 190석이야. 임마. 이게 행동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은 오만하지 않겠다 또 뭐 독주하지 않겠다 하고 말하기는 쉬운데 행동하기는 참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근데 뭐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는 원래 저 컨셉 아닌가?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21대 예. 국회도 어떻게 펼쳐질지. 좋아요. 예. 자, 젊은 보수 패널의 눈으로 본 여야의 상황을 좀 지켜봤는데 이제 곧 21대 국회 이제 시작하는 이제 한 일주일 남았죠? 네. 거대 여당의 지금 이 오만함과 이게 참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좀 해주셨고 보수 재건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보수 재건 언제쯤 될 것 같다라고 보수 패널의 입장에서 젊은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보여요? 저는 내년 재보궐이 신호탄 될 것 같고요. 재보궐까지는 보수 네. 재건 될 가능성 있다고 내년 희망적이세요? 4월까지. 네, 그게 뭐 김종희 위원장 와서 뭐 이런 걸 떠나서 여전히 난관들이 많고 정신 못 차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대선을 한 번 더 진다는 건 네.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면 대선을 또 뺏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저는 보수 지금부터는 이제 진영에 있을 있다? 거라고 보고 예. 다소간의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도 김종희 위원장을 막
엄청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불협화음들을 잠재울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현재로서는 김종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없다. 전문성을 내세워서 네, 4월에 새로운 인물들을 좀 등용시킨다면 4월에 보궐공천을 그래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예. 이미 떨어진 의원들 다시 낙하산 태워서 보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로 4월에 보궐 라인업이 짜인다면 그때부터 좀 해볼만 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부터 1년 남짓 남은 대선까지는 한번 해볼 만한 이 균형이 맞춰질 수 네. 있다. 그런 기대를 또 걸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젊은 보수 패널 장해찬 평론가 모시고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상황 잘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특별히 무슨 포맷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는 재밌기는 하죠. 근데 예전에 직선하던 생각도 나고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편안하게 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